우주는 알 수 없이 낭만적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 가사에도 자주 등장하죠. 근데 사실 우주 영화 속에 등장하는 우주는 굉장히 공포스러워요. 그래비티도 그랬고, 퍼스트맨도 그랬고, 인터스텔라도 그랬죠. 왜 우주 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저한테 우주는요, 딱히 낭만도 그렇다고 공포도 아닙니다. 굳이 따지자면 위로에 가까워요. 가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하거나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고민이 생겼을 때 저는 우주 책이나 우주 다큐멘터리를 보거든요. 우주라는 거대한 세계를 보고 있으면 세상사 모든 고민이 먼지같이 작아 보이기 시작하면서 아우 이거 다 별거 아니다 라는 용기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제가 도피처처럼 찾아가는 이 거대한 우주, 이렇게 거대한 세계를 일상적으로 다루는 천문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말이에요. 그래서 심채경 천문학자를 모셨습니다. 천문학자는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처럼 낭만적일까요? 아니면 위험천만한 곳을 유영하는 전사처럼 용감할까요? 아니면 세상 만사에 통달한 사람처럼 도인 같을까요? 정답은 여러분이 직접 들으시며 확인해 보시고요. 듣기 전에 우선 오늘의 스토리텔러 심채경 천문학자의 커리어를 알려드릴게요. 심채경 천문학자는 경희대학교 우주과학과 우주탐사학과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후 연구원 학술연구교수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천문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미국 항공우주국과 공동 진행하는 달 탐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과학 잡지 네이처가 선정한 미래의 달과학을 이끌 젊은 과학자에도 지명되었어요. 저는 문과생인데다가 가방끈까지 짧아서 이런 경력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르지만요. 엄청나 보이기는 합니다. 우리 최근 2주 동안 커리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모신 김에 그녀에게도 물어봤습니다. 커리어의 동력이 무엇인가요? 저는 동력이랄 것도 없는 게 뭐 동력을 굳이 발휘할 필요를 못 느꼈고 끝도 없을 것 같고 내가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불안감.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서요. 내가 뭘 이루지 않아도 괜찮고 그냥 오늘 할 일 오늘 다 했으면 됐지거든요. 저는 뭘 이렇게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고 항상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력이라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냥 걸어 다녔기 항상 매일 그냥 조용히 걷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갑자기 그거 생각나요. 7회에 우울편에서 소개되었던 김연아 선수의 멘탈이요. 나는 그냥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뿐이다. 저도 오늘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빅리틀 라이프 11회를 시작할게요. 저는 제작을 맡은 장도수 PD입니다. 서양식 별자리는 밤하늘의 별을 88개의 구획으로 나누고 해, 달, 행성이 지나는 길에 있는 별자리들은 특별히 황도 12궁이라고 부른다. 반면 우리 옛 선조들은 밤하늘을 세 구역으로 나누고 자미원, 태미원, 천시원이라고 이름지었다. 밤하늘의 중심이 되는 북극성 근처는 자미원으로 하늘의 궁궐을 감싸는 울타리다. 자미원 너머에는 정부에 해당하는 태미원, 백성들이 주로 오가는 시장에 해당하는 천시원이 있다. 해와 달, 행성들이 지나는 길에 있는 별들은 28개의 별자리, 28수로 묶어두었고 동방의 청룡, 서방의 백호, 북방의 현무, 남방의 주작이 각각 7수씩을 맡고 있다. 28수는 윷놀이 말판에서도 볼 수 있다. 말판을 잘 보면 한가운데 칸 주위로 28개의 칸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것이 북극성과 28수에 해당하는 곳으로 본다. 지금은 서양식 현대 천문학을 하느라 엄두도 못 내고 있지만 내가 할머니가 되면 우리 고천문학 연구하시는 분들 곁에서
기웃기웃해보고 싶다. 심채경 천문학자가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에 쓴 글인데요. 저는 그런 심채경 천문학자 곁을 기웃기웃하는 할머니가 되고 싶습니다. 차분한 글쓰기가 읽는 사람을 더 흥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심채경 천문학자를 모셨습니다. 심채경 천문학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책 너무 재미있게 읽었고 네, 사실은 감사합니다. 제가 그 2017년에 미국에서 개기예시 관측하러 이제 그 미국에 간 적이 있는데 너무 부러워요. 전 아직 못 봤거든요. 평생의 자랑이거든요. 평생 자랑하셔도 돼요.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도 그 관측을 하면서 다들 그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아마 평생 다들 이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때 제가 알게 된 몇 가지 되게 재미있는 사실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천문학적인 지식을 그냥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이상하게 낭만적일 수 있다. 왜냐하면 너무 큰 수가 등장하고 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고 비현실적이죠. 네. 그다음에 그것들을 서로 관계를 맺잖아요. 네. 우리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네.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운석공이라고 하는 운석이 떨어져서 생긴 거대한 구덩이인데 그 구덩이가 사실은 작은 게 아니라 거의 산 하나를 움푹 패어놓은 것 정도의 구덩이인 거예요. 그래서 그 크레이터라고 하는 구덩이 운석공에 가면 이제 그 설명을 들어보면 만약에 이게 1도만 어긋났어도 지구에 있는 모든 식물은 멸종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설명들 나오는 거죠.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게 되게 어떤 우연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구나. 맞아요. 그리고 그 1도, 뭐 몇 3도 네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걸 듣고 있으면 되게 전문적이고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 기묘한 낭만적인 이야기. 네, 비현실적인 숫자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굉장히 그렇죠. 작은 숫자에 네. 천착하면서 그렇죠. 네. 그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관측 상황이라고 하는 것. 네. 예를 들면 그날의 날씨에 맞아요. 엄청나게 어마어마하게 민감한 거예요. 영향을 받죠. 그래서 지금 쓰신 책에도 보면 왜 이렇게 관측을 하다가 계속 구름이 끼어 있어서 네, 저 거의 구름 좀 보내줘. 네, 4, 5년 정도를 계속 제가 관측하러 가면 꼭 날씨가 안 좋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연구실 선배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분이 가면은 항상 갈 때마다 비가 오거나 구름이 끼거나 해요. 근데 또 다른 선배님이 가면 이분이 가실 때마다 날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좋은 날씨를 몰고 오시는 분은 관측자가 아니세요. 컴퓨터에 앉아서 그냥 모델만 하시는데 근데 이제 그래도 관측이 있으면 이제 다 같이 뭐 워크숍 하는 기분으로 같이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도저히 안 되겠으면 이제 그분을 데리고 가요. 네가 와야겠다. 아니면은 우리 안 갈 테니까 네가 혼자 갔다 와라. 관측은 그냥 할 수 있잖아. 이러면서 보내기도 하고 저는 굉장히 운이 안 좋은 케이스였던 것 같아요. 그것 자체가 굉장히 그 관측 상황이라는 게 너무 절대적인 일이기도 하죠. 근데 이 관측 상황이라는 것을 좌우받는 것의 문제는 뭐냐면 어떤 이 천문학적인 현상들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370년을 기다린다든가. 네,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짧은 순간이죠. 네. 지금 당장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지금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목동 SBS 방송센터에서 이제 이 근처를 지나가는 자동차가 몇 대인지 살펴본다 이런 거는 오늘 보고 내일 보고 주중과 주말을 그렇죠. 비교하는 게 이번 주에 할 수 있고 다음 주에 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문제는 이 천문학적인 현상들 같은 경우는 지금 아니면 몇백 년 뒤, 몇천 년 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현상을 어느 정도는 이 날씨라는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죠. 이 굉장히 비현실적인 것과 너무 지엽적인 네. 문제가 한꺼번에 오죠. 하지만 별은 굉장히 많으니까요. 네, 뭐 얘를 볼 때는 몇백 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또 그 다른 데를 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또 해결이 됩니다. 나름대로. 그렇죠. 항상 하늘은 거기에 있는 것 같지만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희는 교과서가 몇 년 지나면 쓸모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통째로 다 쓸모없지 않지만 몇 년 지나면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들이 계속 새로운 발견이 되고 또 기계들이 발전할수록 발견의 속도도 더 빨라지거든요. 그렇죠. 좋은 장비를 많이 만들면 엄청난 발견을 막 해내기 때문에 그래서 천문학 교과서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죠. 알고 있어요. 이게
열심히 정말 열심히 해서 썼는데 몇 년 지나면 또 업데이트 해야 되고 네. 이제 구판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렇죠. 책이 되니까 그런 이제 천문학이 굉장히 변하지 않는 걸 관측하는 것 변하지 않는 걸 배우는 학문 같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우주라는 건 굉장히 계속 변하고 있죠. 그러니까 네. 우주라는 본질은 그대로일 텐데 우리가 발견해 나가는 범위가 계속 달라지고 있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학문이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그 과학기술의 발전과도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네네. 예전에는 뭘 보려고 집중해서 그것을 관측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정말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아서 맞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들 중에서도 자기가 알고자 하는 데이터를 나중에 받아서 다시 분석하기도 하고 네, 그런 네. 과정들을 거치더라고요. 네, 그 천문학자들도 정말 탐사나 관측을 많이 좋은 장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팀에서는 그걸 다 분석을 하지 못하세요. 사람이 없어서 분석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고용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인력을 채용하는 건 어려운 일인데 데이터는 계속 나오는데 또 우리 이제 그리고 점점 해상도도 좋아지고 그래서 맞아요. 파일 용량도 되게 크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데이터 서버에다가 데이터를 엄청난 속도로 들어오고 있는데 분석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AI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시티즌 사이언스라고 해서 일반인들에게 어느 정도를 공개를 해요. 그래서 그냥 일반인들에게 이거 이제 그래프를 2개를 주고 이 2개 중에서 신호가 랜덤일 것 같은 것과 혹시 신호가 뭔가 신호일 것 같은 것이 있으면 이제 체크해달라. 이런 우리가 비밀번호 찾기 할 때 뭐 신호등이 있는 그림을 고르시오 이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거의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체크를 하게 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거에 신호가 있는 것 같다라고 체크를 했으면 이제 그것만 따로 모아서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측을 하나 해서 데이터 한 장을 얻어가지고 그걸 막 열심히 분석을 했으면 요즘은 데이터가 사실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가 다 소화하지 못할 정도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연구가 이루어질 때도 국제 공조가 많이 이루어지는 편인가요? 네,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사실 거의 국경이 없다시피 했었는데요. 예전에는 뭐 냉전 시대 이럴 때는 이제 소련과 미국의 서로 이제 정보 교환이 잘 되지 않았겠죠. 네. 그 외에는 좀 약간 자유로웠던 것 같고, 그다음에 최근까지는 거의 전 세계가 심지어 구소련 과학자들과 미국의 과학자들도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들이 많이 있었고요. 천문학자들이 별로 국경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냥 누가 어디가 탐사선 보냈다 그러면 그거 다 같이 달려들어서 보고 있고 서로 어느 궤도선이 달에 처음으로 이제 도착을 하면 원래 그 근처에 달 궤도선 돌고 있던 다른 탐사선들이 같이 찍어줘요. 걔가 도착하는 모습을. 진짜요? 네, 그리고 지상에 있는 큰 기념사진 찍어주는 거죠. 네네네. 올 때 자 온다 이럴 때 그 앞에서 다 찍어주거든요. 지상에 있는 망원경도 막 찍어주고 일부러 지상에 있는 망원경이 찍을 수 있을 시기에 들어가게 디자인을 하기도 하고요. 네. 그런 일들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이랑 중국이 약간 등을 서로 돌리게 그렇죠. 되면서 요즘에 다시 조금 중국과 미국이 교류를 못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한국 같은 중간에 이제 중립적인 나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를 이제 바이패스해서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중국이랑 미국도 계속 연결을 하고 또 이분들이 미국 정부에서 중국의 학회를 못 가게 하고 있어요. 중국 연구자들과 교류를 잘 못하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냥 사비로 오세요. 그래서 이제 학회장에는 못 들어가시고 자기 이제 정부 측 사람이면 학회장에 못 들어가시지만 저녁에 이제 호텔 안에 있는 식당 같은데 라운지 같은 데서 만나요. 그리고 결국에 또 학회 가면 네트워킹 하려고 만나는 거기도 해서 가서 난 학회장 오늘 안 갔다. 그런 얘기 계속 하는 거죠. 공식적으로 참여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자기 휴가로 왔을 뿐이야. 놀러 왔을 뿐이신 거예요. 그런 식으로라도 저희는 거의 국경에 별로 상관하지 않고 계속 일은 하고 있어요. 이 우주와 관련된 연구들이 재미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들로 네, 맞아요. 이런 대규모 예산들을 쓰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데이터가 너무 필요하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염두를 두지 않고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든 우리 데이터를 내가 만약에 좋은 사진 찍었는데 내가 다 분석할 수 없더라도 누군가 와서 이 데이터를 써서
얘네가 진짜 좋은 관측기기 만들었어라고 말해주면 또 우리도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의 공유를 굉장히 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계속 참여하기를 원하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참여할 때 뭐 돈이 좀 모자른다든지 해서 참여하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프로그램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네, 많이 하는 게 참여과학자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Participating Scientist Program, PSP라고 부르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운영을 자주 하는데요. 그러면 뭐 미국 나사가 보낸 어떤 탐사선이지만 PSP에 참여하는 세계 각국의 젊은 과학자들, 특히 펀드가 없는 젊은 과학자들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러면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학회 왔다 갔다 하고 교류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을 주면서 연구를 하게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열심히 만들어서 막 정부나 위의 기관을 설득해 주려고 하시죠. 그게 우리 모두가 같이 할 수 있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천문학자로 일을 하면서 사실 뭐 처음부터 교수를 하거나 처음부터 연구소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처음에는 이제 이 젊은 과학자 관련 에피소드는 네이처 관련해서도 등장을 합니다만 네. 젊은에 숨어있는 숨은 뜻. 숨은 뜻. 네. 예. 아직은 고정된 일자리가 없는 네. 정규직이 아니다. 네, 정규직이 뜻입니다. 아니다. 젊은 과학자. 이제 이렇게 젊은 과학자들이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접하고 여러 이제 국가나 기관들이 하는 연구들에 참여를 하고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이 권위 있는 이제 매체들의 발표가 되고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치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 되는 건가요? 네, 그런 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혹은 처음부터 뭐 관측기기나 이런 거를 개발하는 팀에 들어가서 기초부터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한국에서는 관측기기를 개발하는 팀에 처음부터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은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 우리는 천문학 시장이 너무 인구도 일단 적고 전 세계에서 한국 사람의 수가 너무 적고 한국에서 천문학자의 수가 너무 적고 저희는 이제 한국에서 천문학자로서 기기 개발부터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적긴 하지만 그래도 하려면 할 수 있고 또 미국이나 다른 나라가 이미 관측한 자료를 다시 봐도 되고 요즘에 이제 달 탐사가 다시 유행이 되면서 아폴로 시대의 관측 자료를 다시 또 그렇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벌써 한 70년, 70년 전에 탐사 자료를 또 다시 어디서 끄집어내가지고 그걸로 또 다시 논문도 쓰시고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 국경도 없고 시간 개념도 사실 별로 없고 그렇죠. 그래서 그 영화 마션 같은 경우는 네. 아마 우주가 나오는 영화 중에서 이례적으로 낙관적이고 낙천적인 영화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중에는 마크 와튼이라고 하는 그 주인공의 성격도 워낙 네. 낙관적이어서 네. 혼자 화성에 고립되어도 어쨌든 살아남기 위한 이 투쟁을 멈추지 않는 네. 그런 특성을 한 가지 가지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그분이 식물학자라는 것이죠. 그렇죠. 감정을 재배할 수 네. 있었다. 그래서 사실은 천문학자였어도 가능성이 없을 수 있는데 가능성이 없죠. 근데 그런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마션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이 아마 인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국제 공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한 명의 사람을 위해서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네. 여러 나라들이 같이 힘을 합해서 해결해 보고자 한다는 것, 그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게 마션에서 보여주는 굉장히 좀 큰 낙관이 아닐까 싶은데. 맞아요. 보통 우주 영화는 전쟁하거나 누가 침략하거나 네. 아니면 뭐 탐사를 나갔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맞아요. 자멸하거나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고 즐거운 점이었죠. 네. 근데 최근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달 탐사가 다시 유행을 한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또 등장하여. 네. 성덕 등장하여. 그래서 이런 어떤 우주를 이제는 또 하나의 부동산처럼 네. 예, 하나의 개발지처럼 보는 견해가 지금은 또 많아지는 것 같거든요. 이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어마어마한 변화죠.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달에 가고 그걸 TV 생중계한 게 60년대잖아요. 근데 불과 이 100년도 안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우리는 벌써 달에 가서 뭘 광물을 캐와가지고 그걸로 뭘 만든다는 둥, 뭐 거기 뭐 땅을 사고 팔고 이런 농담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시대가 돼서 굉장히 너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주가 변하는 속도는 사실
우주가 변하는 속도는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인간이 변하는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천문학자로서는 근데 재밌어요. 이게 재미있고 되게 다이나믹하고 사실은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천문학자들은 아마 예전에 많은 사람들이 상상했던 별 볼 일도 없고 별 본다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냥 그 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자기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러다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기도 하고 또 그 기회가 어떤 다른 용도로 변질이 되고 확장이 되더라도 나는 내 할 거 하면서 또 그 기회를 아직도 계속 붙들고 있기도 하고 자기한테 어떤 기회가 오면 그거를 정치적으로 쇼하는데 이용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을 되게 병행할 수 있는 아무렇지도 않게 병행할 수 있는 사람들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굉장히 순수한 면이 있으면서 그것도 굉장히 잘 이용하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달에 보낸다, 뭐 화성에 뭘 보낸다든지 뭐 우주 망원경 띄워야 된다든지 이런 거를 설득하려고 할 때 보면 저런 정치가가 또 따로 없어요. 근데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또 자기 연구는 또 재밌어하면서 하고 그런 것들도 아까 그 천문학이 굉장히 비현실적인데 되게 현실적인 것처럼 천문학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비현실적인 인간들인데 가끔은 굉장히 현실적인 면이 있어서 저는 그런 일종의 괴리감 같은 게 주는 그 매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지난번에 김서영 배우님 나와서 똑같은 얘기 하셔서 저는 엄청 공감하면서 들었는데 일하는 건 사실 다 똑같아요. 어느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이든 각자의 뭐 힘들고 어렵고 또 짜릿하고 이런 순간들이 다 누구나 있고 일상의 일을 매일같이 그냥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 그냥 한 번씩 이렇게 큰 시야를 가지고 또 다른 면에서 보게 되는 것을 그런 훈련을 저는 요즘에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는 그런 걸 잘 모르고 과학자는 연구한 사람 연구만 하면 되지 뭐 논문만 잘 쓰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뭐 탐사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해외 과학자들과 교류를 좀 더 많이 하게 된다든지 이제 제가 아주 뭐 대학원생 햇병아리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하면서 그런 것들을 요즘에 더욱 많이 배우고 있어요. 또 운이 좋게도 이렇게 시대가 약간 우주 탐사에 관한 흐름이 바뀌고 있는 그렇죠. 시대여서 제가 굉장히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약간 직업병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어린 왕자 얘기 책 속에 나오는 거 그런 케이스일 텐데 저는 얘기를 들으니까 무슨 소설에 무슨 뭐 새벽녘 무슨 초승달이 뭐 서쪽 하늘에 걸려 있고 근데 안 되죠, 그거를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될 일이야. 이게 되게 유명한 소설의 첫 그 도입부거든요. 근데 정말 딱 책 펴자마자 나오는 그런 설명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천문학 하신 분이 보더니 이 시간에 이 달은 안 돼. 이렇게 걸릴 수가 없다는 서쪽 하늘에 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근데 약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할 땐 그냥 해도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가니까 그럼 뭐 새벽녘이면은 달이 서쪽쯤에 있지 않을까? 뭐 약간 이렇게 그럴 수 생각했는데 있죠. 전혀 아닌 거예요. 네, 저 새벽에 정말 밤새 술 먹고 놀다가 나와서 보는 가느다란 달은 금음달이고요. 그렇죠. 바로 이거예요. 초승달은 안 됩니다. 특히 만약에 그런 대목이 추리소설에 나온다면 정말 그 추리소설은 모든 걸 의심하게 되죠, 이제. 저는 그 한 부분만 알아챘잖아요. 네. 뭐 달이 잘못되었어 이런 거를 저는 그 한 부분만 알아챘는데 달 이걸 말고 다른 것은 걱정 안 했어. 내가 네. 모른 거 내가 알지 못했던 다른 부분도 이 추리소설 이거 추리소설은 특히 막 맞아떨어져야 되는 그런 재미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거 엉망진창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의심을 하게 되죠. 네. 네, 그래서 무슨 하다못해 일러스트레이션 같은 것들도 되게 예쁜 그림들로 말도 안 되는 일러스트들이 있어요. 아,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근데 저는 그냥 그림 보고 그림이 귀엽다 예쁘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냥 끝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보는 순간 그게 이거 아닌데라는 게 바로 감정 온다고 이입을 할 하더라고요.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카페 같은데 달 모양 띄워놓으신 데가 많더라고요. 그 유행인지 달이 간판에 있거나 달 모양 풍선이 있거나 뭐 달 액자가 있거나 이런 건데요. 그게 달이 좌우가 반전이 돼 있는 사진이 막 벽에 걸려 있고 막 이러면은 막 이게 달이 돌아가 있으면 이게 위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이게 밤하늘의 각도에 따라서 달이 이렇게 돌아가 있긴 해요. 괜찮은데 좌우가 반전된 건 안 돼. 안 돼. 근데 이게 사진을 찍거나 망원경을 통해 사진을 찍으면 망원경은 상하좌우가 반대거든요.
이게 반대가 돼 있어서 그거를 사진으로 작품을 만들 때에는 상하좌우를 다시 바꿔야 돼요. 근데 대충 그냥 망원경에다 카메라 대고 찍어가지고 그 사진 그대로 액자를 만들면 이거는 SF죠. 우리 달이 아니고 다른 달이에요, 얘는. 근데 그거를 막 달 카페인데 그렇게 막 엄청 큰 액자가 걸려있는데 좌우가 반전돼 있고 이러면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죠. 계속 카운터 보면서 저분 사장님일까? 알바일까? 가서 얘기할까 봐요. 정말 천문학자들 너무 보통 일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포인트 몇 가지는 한 가지가 아까 말씀드렸던 날씨에 너무 좌우된다. 네. 네. 두 번째는 남반구 북반구가 다르다. 네. 정말 설명을 들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관측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게 북반구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과 남반구에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소통을 하는가? 그냥 각자 그냥 자기네 연구들을 진행을 하는 것인가? 밤하늘에는 다른 좌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하늘에 있는 천체들은 하늘에 있는 다른 좌표를 쓰기 때문에 전혀 헷갈릴 일이 없고요. 관측자가 어디에 있지, 심지어 관측자가 지구에 있지 않은 관측자도 다 저희가 좌표를 변환을 하기 때문에 그 우주에서 찍는 사진들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좌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통일한 좌표가 게 있습니다. 네, 좌표가 있고 그다음에 뭐 지구 좌표계, 달 좌표계, 뭐 은하 좌표계, 황도 좌표계 되게 다양한 좌표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좌표계 변환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 위치를 추적하려고 하면 그리고 저희가 뭐 해와 달이 뜨고 지는 시간 같은 거를 계산할 수 있는 그 웹 툴이 저희들이 주로 사용하는 툴이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 보면 관측자가 지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카시니 탐사선이나 뭐 목성 표면에 서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봤을 때 각도를 계산할 수 있고 그런 변환을 되게 많이 하고요. 뭐 대학원 초창기의 단골 시험 문제입니다. 좌표계 변환하는 거. 네, 뭐 적도 좌표계에서 황도 좌표계를 변환하고 뭐 이런 거. 그리고 태양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오른쪽으로 갈수록 경도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가 그 타겟마다 컨벤션이 있거든요. 그냥 역사적으로 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어디는 오른쪽으로 갈 때 뭐 10도, 20도, 30도가 되고 어디는 왼쪽으로 가야 10도, 20도, 30도예요. 그런 거를 워낙 많이 겪기 때문에 뭐 좌표는 밤하늘에 있는 좌표대로 변환을 해서 관측자가 어디 있느냐 사실 저희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걸 계속 변환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죠. 오히려 이제 그런 것보다 천문학자들도 제 재밌는 에피소드를 하나 알고 있는 게 호주에 있는 대학에 이제 뭐 방문을 가신 거예요. 호주도 이제 호주에 있는 대학도 천문학을 좀 많이 하시는데 거기 보러 갔는데 뭐 자기네 집이 남향이라서 햇빛도 잘 든다고 막 그런 얘기를 한참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듣고 있다가 지금 천문학자들 3명이 앉아가지고 무슨 소리 하냐고. 호주 갔는데 왜 남향이 해가 잘 드냐. 북향집에 해가 잘 들거든요. 적도 방향이 해가 잘 그만. 그래서 서로 막 그런 얘기 남향집 한참 얘기하다가 서로 이제 깨달은 거죠. 지금 천문학자 3명이 앉아가지고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네요 진짜. 네네. 되게 사소하고 일상적인 거지만. 네네. 오히려 이제 교과서를 벗어나면 일상의 영역으로 들어오면 그 잠깐 까먹는 거죠 이제. 사실 이제 그 천재는 어떻게 탄생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전에는 한 명의 천재가 있단 말이죠. 네. 정말 뭔가 세상 모두가 아니라고 할 때 혼자 기라고 하는 막 종교 재판도 두렵지 않은 네.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요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 명의 천재가 아니라 어떤 그런 시스템이 그런 사람들을 모아주고 개인의 뛰어남에 의지하는 것보다는 결국은 어떻게 힘을 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 그 거인의 어깨에서 이 먼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야말로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식의 이야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아마 제가 굉장히 시대를 잘 타고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 명의 뛰어난 천재가 필요했던 시대에 제가 있었으면은 천문학을 할 수 없었겠죠. 저는 이제 천재는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다 같이 무언가 이제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협업이 꼭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천재 한 명보다는 조금 천재는 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각자 자기 분야에서
자기 몫을 잘 해내면 다 같이 잘 굴러갈 수 있을 때 그런 일종의 나사나 톱니바퀴 하나처럼 일할 수 있는 시스템에 제가 있어서 이제 저는 그래서 천문학 계속 할 수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다행히도 저한테는 다행인데 과학의 전 분야가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과학이 아니라 아마 사회의 전 분야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자질이라는 게 다 따로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들 보면 뭐 저렇게 나서지 왜 저래 진짜 약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는데 누군가는 나서기 좋아해서 일을 크게 만들고 필요하죠. 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여러 사람들이 균형 있게 서로 상호 보완할 수 있을 때 잘 굴러가는 것 같거든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필요한 거죠. 네. 누군가는 주목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저질러야 되고 누군가는 그 저질은 뒷감당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항상 있는데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 같고 저는 그 안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껴요. 사실은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칼 세이건 같은 뛰어난 과학자가 뭐 학문적으로도 엄청 성공하고 사람들 설득도 잘하고 정부에서 돈도 잘 따오고 뭐 그러니까. 기기도 잘 만들고 슈퍼스타잖아요. 네 그거는 슈퍼스타 K. 그거는 뭐 그분만 가능했지 않았나 이런 정말. 생각이 들고 네. 모든 천문학자가 다 칼 세이건일 필요는 없다고는 정말 생각하고요. 그분 훌륭한 사람인 것은 맞지만 그게 우리 모두의 지향점일 필요는 전혀 없고 네. 저는 제 할 일을 잘하면 된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그 전체 조직이 어떤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 때 그때는 정말 내가 주목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누구라도 그 얘기를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해줘야 되는 건데 그 의사진행 발언을 잘 할 수 있는 분위기인가가 맞아요. 조직의 굉장히 중요한 조직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이게 맞는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이제 정부에서 처음에 달 탐사를 하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약간 백지 상태일 때 갑자기 달 탐사를 하겠다고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계는 어떻게든 만들어서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인공위성 되게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인공위성 하던 기술에다가 조금 업그레이드하고 또 많이 배우고 해서 탐사선을 보낼 수는 있을 것 같다는 게 이제 전망이었어요. 그리고 뭐 나사라든지 달에 탐사선 보낸 경험이 있는 사람들 많이 외부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해외 도움도 많이 받고 하면 달에 뭘 보낼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달에 뭐 하러 가느냐는 정부 계획에 없는 거예요. 2017년까지 달 궤도선 보내겠다. 그것은 내 임기 안에 달 탐사선을 보내겠다는 메시지로밖에 읽히지 않았거든요. 물론 탐사선을 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그걸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렇게 최고 통수권을 가진 사람이 이거를 하겠어라고 말해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기회를 주신 건 좋은데 거기에 그 가는 이유가 무엇이다라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뭘 보내게 될까요? 그냥 탐사선 밖에 태극기 하나 붙여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카메라 그냥 뭐 핸드폰 카메라 같은 거 하나 달아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왜 가는 거죠? 몇천억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달에 가는 게 자랑인 시대는 사실 아니니까. 남들은 몇십 년 전에 벌써 다 갔는데 달에 가는 것 자체가 절대 자랑인 시대가 아닌데 달에 가겠다고 할 때에는 그럼 뭐하러 가는데가 꼭 필요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하러 가는데 라는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이제 천문학자들이 부랴부랴 거의 어벤져스급의 외인 구단 같은 팀을 갑자기 꾸려서 선생님 외인 구단과 어벤져스는 큰 차이가 있는데요. 어느 쪽이 더 적절할까요? 어벤져스로 하겠습니다. 조금 더 긍정적인 걸로. 정말 달이라는 거를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다른 분야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모여서 이대로 보내면 안 돼. 뭐 해야 돼. 뭐라도 해야 돼. 뭐 하지? 뭐 보내지? 어떤 관측기기 보내지? 그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급하게 모여서 하셨고 그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어디 나가서 조금 자랑은 할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몇십 년 늦게 달에 가지만 그동안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던 관측 장비 새로운 거 가지고 갈 거야. 우리 새로운 자료 얻을 거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게 저는 지금에 오면 너무 좋아요. 만약에 그런 거 없이 그냥 카메라 가져가고 뭐 남들이 했던 거 몇 개 비슷하게 해서 가져간다. 그러면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과학자의 입장에서
공학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데 달에 갈 수 있다는 거. 근데 가서 뭐하지는 마치 이게 자율주행차를 만들었는데 목적이 없이 달리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그리고 뭐 하러 가야 되잖아요. 네. 뭐 사랑하는 사람 태우고 가든지 태우러 가든지 뭐 굉장한 행사를 하러 간다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지금은 되게 자랑스러워하면서 여기저기 자랑하고 다닐 수 있게 됐죠. 네. 단순히 우주에 갈 수 있는가 아닌가, 뭐 달에 가는가 아닌가, 화성에 유인 탐사선을 보낼 수 있는가 아닌가 이렇게만 얘기할 수가 없는 것으로 네네. 보여서 참 정말 그 우주 탐사로 인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라는 것이 천문학적인 정말. 범위입니다. 하지만 심채경 선생님께서 하신 명언대로 천문학자는 천문학자적인 월급을 받는다. 그렇죠. 네. 천문학적인 월급이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천문학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숫자와 금액에 대해서 논하고 있지만 네. 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은 천문학자적인 월급을 받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깐 그 칼 세이건 코스모스 얘기를 하셨는데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 대해서도 책에서 잠깐 언급을 하시고 계시고 네. 제가 그 대목 너무 또 재밌게 읽은 대목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는 천문학에 아무 관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다음에 과학책 읽기는 너무 어려워라는 사람들도 가장 폭넓게 읽는 그런 과학서 너무 교양서? 신기한 거예요. 네, 왜 그쵸. 그걸 그렇게들 읽으시는지 그렇죠. 정말. 근데 심지어는 어째서죠? 이 책을 그래서 천문학자가 읽을 때는 어떨까라고 생각하였는데 그게 너무 재밌는 얘기인 거죠. 천문학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스모스가.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게 천문학을 물론 다루고 있어요. 천문학이 기반인데요. 그 안에 뭐 DNA 얘기도 하시고 생명체 어떻게 진화했느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요즘 말하는 빅히스토리. 아, 네. 완벽한 빅히스토리의 고전 성경이에요. 그 책은 사실은 빅히스토리 관점에서 쓰여진 것인데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칼 세이건께서 그 책을 쓰던 시절로 돌아가 본다면 그때는 그런 지금의 빅히스토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무언가 컨텐츠를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은 천문학적인 규모로 생각했을 때 그런 당시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거고 그래서 천문학자 그 책을 쓸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와서 보면 완전히 빅히스토리 교과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DNA 얘기를 정말 깊이 DNA 공부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되게 우스우실 텐데 제가 보기에는 DNA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네. 그 DNA 안에 들어있는 그 부분들의 명칭들이 막 나오면 삭술 용어가 나오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고 생물 교과서 다시 찾아야 될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한참 하시고 또 뭐 역사 얘기를 또 막 한참 하세요. 근데 우리나라 역사도 아직 다 이제 접수가 안 되는데 막 그 미국 중심의 역사 사고방식을 또 막 접수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책이 미국에서 유행할 수 있었던 게 그런 전쟁을 겪고 뭔가 이제 핵이라는 맞아요. 그런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발전하고 이러다 인류가 망하는 거 아닐까를 논하던 그 시절에 유효했던 이야기잖아요. 그거를 제가 이제 뭐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다시 읽을 때 그런 감흥이 사실 없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인류의 문명이 오래 지속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가 평화롭게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저희 세대한테는 사실 우리 평화롭게 잘 살고 있었네. 그렇죠. 전쟁도 겪어보지 않았고 전쟁 피해도 직접적으로 겪지 못했고 뭐 북한과 대치 상태라고는 하지만 사실 제 인생에서 북한과 그렇게 뭐 당장 전쟁이 올 것 같고 그런 거는 그냥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일이잖아요. 반공 포스터도 그런 거 제가 한 초등학교 1, 2학년 국민학교 졸업했는데 국민학교 1, 2학년 때 거의 하고 끝났던 것 같아요. 그런 반전 메시지 같은 것이 저한테 유효하지 않았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은 학문 분야를 다 다루고 계시고 전쟁과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기저에 그게 깔고 사실은 계시고 제일 중요한 얘기였던 거죠. 네, 그러기 위해서 어쩌면 우주라는 소재를 가지고 오신 것이고 칼 세이건이라는 천문학자가 천문학을 이렇게 전 지구인들에게 크게 메시지를 설파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메시지를 안에 기저에 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천문학을 이용해서
그런 메시지 던진 일을 많이 하셨어요. 창백한 푸른 점 맞아요, 사진이라든지 그것도 천문학적으로 별로 쓸데가 없는 정보인데 쓸데없는 거라고 하셨지만 네. 되게 감동적으로 쓰셨잖아요. 너무 중요한 사진이잖아요. 네. 이게 과학적으로는 한 픽셀밖에 안 되고 뭐 다 세츄레이션 되거나 너무 노이즈 레벨이고 그리고 굳이 찍을 필요가 없었고 너무 위험한 네. 미션이었고 그랬는데 그게 지구인들에게 준 메시지는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그런 약간 차이가 있긴 하죠. 그러니까 저는 코스모스를 보고 천문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분들을 만나면 약간 물어보고 싶기는 해요. 왜? 그렇죠. 그 책이 어떤 부분에서 네네. 그렇죠. 그 책의 어떤 부분을 보고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신 것 같고 그 책은 사실은 지구의 인생을 다루는 거의 맞아요. 그런 책이에요. 네. 과학책이라고 해도 어떤 책이 대중적인 관심을 모으기 위해서는 그 사회와 그 시대에 어떻게 교감하고 있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예, 교과서가 아닌 이상.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에 굉장히 절박했던 인류가 절멸할 수 있다. 인류의 잘못 때문에. 네. 그리고 거기엔 너무너무 중요한 게 기술이 발달하는 것만큼이나 이런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네. 정말 전 지구적인 절박함 같은 게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기획이 가능했던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 세이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정말 모든 면에서 뛰어나서 네. 약간은 엔터테이너적인 뛰어남도 갖고 있어서 네네 맞아요. 이 너무 책 잘하시는 분이시죠. 정말. 네, 그래서 이 책에서 제가 정말 쓰신 글 중에 책 속에는 우주에 대한 찬탄의 정서가 끊이지 않는 배경음악처럼 책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흐른다. 우주에 대한 칼 세이건의 경애와 찬탄이 담긴 문장들을 igno라면 그의 혼이 돌아와 내게 말하는 것 같다. 그는 계속해서 경탄한다. 독자가 마지못해 끄덕일 때까지라고 쓰셨는데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다들 거기에 또 같이 휩쓸려가지고 네, 같이 감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같이 감탄을 하다 보니까 네. 약간은 그 거리감을 두기가 어려운데 네. 이게 예를 들면 영화나 드라마에서 정말 연기 잘하는 배우가 연기하는 거 볼 때도 비슷한 때가 있거든요. 아, 네. 그 예를 들면 나 지금 연기하고 네. 있어요. 약간 이런 느낌인데 물론 그 연기가 너무 좋아서 네네. 혹 빠져서 그쵸. 보고 막 같이 울고 예. 웃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되게 너무 이렇게까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미묘한 차이고 네네. 근데 그게 분명히 굉장히 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네. 단순하게 뭐 좋다 아니다의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이런 미묘한 지점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마 이 글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심채경 선생님이 어떤 글이 좋은 글인가 혹은 어떤 글이 과학자가 써야 될 글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지점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 같거든요. 저 그런 고민 사실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 주시니까 한 걸로 하고 저는 칼 세이건의 책은 그 코스모스라는 책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어려웠고 옆에서 계속 야 좋지 멋있지 막 그러면 뭐 잘 모르겠는데 자꾸 멋있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약간 그런 거부감이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코스모스가 굉장히 좋은 책인데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책은 아닐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모든 지식이나 감동이나 정서를 한 권의 책으로부터 받을 필요는 절대 없잖아요. 액션 영화 좋아하는 분들은 액션 영화로부터 감동을 받으시는 거고 다큐멘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큐멘터리에서 감동을 받으시듯이 그래서 이제 제가 책에 약간 그런 시큰둥함을 굳이 선보이는 이유는 어딘가에는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한 사람이 그렇죠. 있지 않을까. 남들이 다 좋다 그래가지고 일단 사서 책장에 꽂아놓긴 했는데 아마 아시죠? 코스모스는 책 등만 바르는 거 꽂혀 있어서 앞장은 접히지 않았지만. 아직도 새 책 그대로인데 책 등만 색깔이 바른 그런 코스모스 갖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런 분들에게 괜찮다고 얘기하고 싶었어요. 코스모스 뭐 재미없었어도 괜찮고 그거 너무 어렵거나 너무 별로였어도 다 괜찮다. 또 다른 면으로 우주를 사랑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이야기를 좀 쓰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럼 천문학자가 별 때문에 설렐 때는 언젠가요?
언제일까요? 글쎄요, 권호철 작가님의 사진을 볼 때인가? 아니 왜 그 책에 보면은 그 네이처 논문 관련한 이야기 나올 때 네. 물론 네이처에 실린 논문이 아니라 실리지 못한 논문 네, 실리지 이야기입니다만 못한 논문. 이제 그 이야기 나올 때 왜 그 이제 그 데이터 같은 거 그때 분석하신 거 보고 어떤 교수님이 신박사 사고 쳤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네. 근데 약간 그때 뭔가 오싹한 느낌 같은 것도 같이 있고. 일하던 분이셨고, 그러니까 그분은 원래 은하나 성단을 하시는 분인데 달로 뛰어드셨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태양계에 원래 하던 애니까 뭐 비슷하겠지 이러고 저를 아마 데리고 오셨을 것 같아요. 은하 하시던 분이 생각할 때는 같은 태양계 하던 사람이면은 굉장히 가깝다. 이렇게 그분 이제 은하 성단은 외부잖아요. 우리 은하 밖에 있는 건데 전 뭐 태양 옆에 있던 거니까 아마 그래서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데리고 오신 게 아닐까 혼자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랑 저랑밖에 얘기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죠. 달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숫자가 너무 적은 때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랑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말 별 그 쓸데없는 일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저희가 그려봤던 수천 장의 그래프는 대부분 다 쓸데가 없었고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한두 장 뭐가 나오는 거죠. 그때 그 장면이 사실 저는 아직도 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교수님 연구실에 그 회의용 탁자가 있는데 탁자 놓고 이제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그래프 제가 가지고 온 그래프들을 몇 장 이렇게 넘겨보면서 이렇게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골똘히 보시다가 신박사 사고 쳤네? 이렇게 딱 얘기하셨는데 그때 되게 좋았죠. 그 기분이 좋고 어쩌면 그럴 때가 논문 나올 때보다 더 좋아요. 그렇죠. 네, 그 뒤에는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약간 행정 업무를 네. 진행하는 같은 거잖아요. 뭐 발견한 것 같긴 한데 이것을 이제 증거도 돼야 되고 뭐 통계도 내야 되고 뭐 오차 범위가 어쩐지 그 오차 범위 분석하는 게 되게 오래 걸려서 그런 거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한 일이 뒤에 남아 있는데 그걸 처음에 발견하는 순간에는 굉장히 재밌고 희열이 있고 발견한 게 사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이 넓은 우주에서 내가 한 조각을 발견했을 뿐이기 때문에 별건 아닌데 그 별건 아니지만 그거 발견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별거거든요. 그게 네. 그런 순간이 좋죠. 과학자로서 일할 때는 그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고 제 지도 교수님이나 저랑 같이 일했던 모든 저의 선배 천문학자들이 다 그런 자기만의 그런 순간들을 갖고 그렇죠. 계시더라고요. 네. 그때 얘기를 하면 다 눈 반짝반짝 빛내시면서 나 그 생각나. 그 장면 아직도 생생해. 그때 내가 뭐 어디 고속도로에 전화로 누구랑 얘기를 하고 있었어. 이런 식의 막 디테일 묘사를 다 하실 수 있을 만큼 각자 그런 순간들을 갖고 계시죠. 그런 때가 재밌는 때고 또 이제 기분이 좋을 때는 학회에 가서 남들의 발표를 듣고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 발표 자료에 내 논문을 인용하면서 발표할 때 그렇죠. 네. 그때가 너무 좋죠. 이게 뭐 심LR 이제 LR이 뭐 누구누구 등이라는 뜻인데요. 심LR 뭐 2017 논문에 의하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제 연구 결과 얘기할 때 제가 앉아서 이렇게 씩 웃으면서 보게 되죠. 그럴 때가 그때가 논문 쓸 때보다 사실 더 좋은 것 같아요. 논문 나올 때보다. 그래서 이게 그냥 요렇게 딱 들으면 그게 한 번에 되는 것 같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수많은 그래프를 그리고 네. 수많은 그래프는 아무것도 아니었고 네. 그 과정을 거쳐서 무언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닐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인내심을 가지고 계속 보는 거잖아요. 네, 참 제 성격에 잘 맞는 것 같은데 제가 그 논문 하나 쓸 때 그래프 거의 1000장 그리는 것 같아요, 정말로. 근데 논문에 실제로 실리는 그래프는 뭐 많아봤자 10개, 대개는 5-6개 그림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저랑 같이 달 연구를 오래 하셨던 그 교수님이 항상 제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세요. 신 박사는 맨날 그림을 1000장씩 그린다. 라고 이제 다른 대학원생들한테 잔소리 하실 때 주로 쓰시는데. 너희도 1000장씩 그려라. 네, 그림 이거 그려. 지금 요거 몇 개 수정한다고 이렇게 툴툴거리지 말라는 얘기 하실 때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재밌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프 그리는 게
어쩔 때는 약간 현실 도피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프를 그릴 때 정말 정신을 몰두해서 어떤 그래프를 디자인할 때는 그런데요. 디자인한 다음에 그거를 좀 더 예쁘게 그려봐야지, 좀 다르게 그려봐야지, 조금 뭐 이게 간격을 바꾸면 그래프가 어떻게 바뀔까, 의미가 어떻게 바뀔까 이런 거를 계속 변주를 계속 하거든요. 이 그래프 하나를 놓고 변주를 막 수백 장을 하는데 저는 사실 그 과정이 되게 재미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 시작하면 이제 화장실 가는 것도 까먹고 그렇죠. 앉아가지고 다리 덜덜덜덜 떨면서 이제 못 일어나가지고 이거 빨리 나갔다 와야 되는데 뭐 퇴근할 시간 됐는데 그래프 계속 그리고 있고 저는 이상하게 그런 게 성격에 다행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공부를 오래 하고 연구자로 일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그런 과정을 어느 정도는 네. 좋아하거나 그런 과정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오랫동안 공부하기는 되게 힘든 것 같더라고요. 소설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제 친구 중에 아직은 소설을 쓰지 않았지만 항상 소설을 쓰겠다고 말하는 국문과 전공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소설은 엉덩이로 쓰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해줬었는데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는 일이랑 똑같더라고요. 저도 맨날 앉아있거든요. 앉아있고 제가 이제 천재적인 인간은 아니기 때문에 훌륭한 천문학자라면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막 굉장히 오래 걸려서 해요. 막 돌아가고 시행착오를 굉장히 많이 겪고 그러는데 어쨌든 시행착오를 엄청 많이 겪어도 끝까지 앉아있으면은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한두 번 경험하고 터득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어도 별로 절망 같은 게 생기지 않아요. 뭐 똑똑한 애가 2시간이면 할 일을 내가 10시간 걸려서 한다. 그럼 난 10시간 걸려서 하면 되지. 라는 게 저의 생각이어서 근데 똑똑한 애가 2시간 걸리면 할 거를 1시간 반 정도 하다가 도저히 못하겠어를 던지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덜 똑똑한 제가 10시간 앉아서 해내면 저는 해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몇 번 하고 나니까 그다음에는 별로 두려운 게 없어졌어요. 하면 되겠지? 하면 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도움을 받으면 되지? 그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천문학자라고 하면 되게 천재가 하는 거다라는 그런 이상한 인식이 있잖아요. 천재 놀림이라서. 그렇구나. 다 하늘과 관련되어 있다고요? 네네. 근데 천문학을 하는 게 뭐 천재가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거를 제가 일하면서 가장 많이 저 스스로에게 얻은 깨달음이었고 뭐 책에도 계속 그런 뉘앙스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좋은 데 유학을 갔다 왔거나 뭐 나사에서 일하다 왔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어도 그래도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싶었고 저한테 던지는 메시지인 주문인 것 같기도 해요. 그 사람들은 다 되게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직접 그 일을 하면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자기 발전 같은 것보다는 밖에서 볼 때는 그냥 어떤 타이틀만으로 본단 말이죠. 네. 그리고 아마 그 타이틀들 중에서 선생님을 가장 어떤 난처하게 했던 것은 네이처가 네. 주목한 네이처가 주목한 천문학자 심채경 이런 주목하는 좀 괜찮아요. 네이처 선정한 네, 더 곤란하죠. 그런 이야기가 이제 책에 나오는데 제가 또 이 대목도 너무 책에서 재미있게 쓰셨는데 네. 그러니까 이게 아마 많은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러저러한 이렇게 큰 명예가 걸린 일들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한국 연구자 중에 왜 나였는가 하면 물론 추천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내가 생각해도 나를 고를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나라별로 젊은 과학자를 하나씩 선정했는데 젊은이라는 말은 비정규 계약직이라는 말과 어느 정도 상통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젊은 달 과학 연구자 중에 내가 제일 올드다. 그러니까 정말 그럴 때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상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을 주는 것도 보면은 이를테면 상을 받는 건 당연히 엄청난 영예고 네. 그다음에 그만한 이유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인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막 와 이런 반응을 받을 때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이 막 축혀 세우는 그런 물론 이유가 있으면 그것도 굉장히 반갑고 감사한 일이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받을 만한 사람들이 다 받았어. 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마침 그 연차 즈음에서 내가 걸린 것 같아. 일생에 한 번밖에 안 주는 건데 네. 다른 사람들은 다 받았다. 네. 그리고 아니면 계속 남자만 줬어. 아, 네. 맞아요. 그런 그리고 거 있죠. 지금 여자 연구자들에 대한 뭔가 있을 수도 있어. 라든가. 이게 뭐 연기자가 되었든 작가가 되었든 사실은 그 맥락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또 너무 이렇게 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눈에 띄는 타이틀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마 이 네이처 이후로 많이 연락도 받고 주목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직도 그렇게 네이처가 뭔가 굉장히 엄정한 심사를 거쳐서 전 세계에 있는 달과학자를 일렬로 세운 다음에 앞에서 5명 컷한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혹은 별로 관심은 없었지만 어쨌든 저한테 뭔가 이제 말을 건네기 위해서 그냥 그런 타이틀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사실 계신데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불편했죠. 그러니까 불편했지만 이용해야겠다는 생각도 사실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용할 수 있는 사람 지금 나밖에 없다는 생각. 예. 이 기회가 다소 불편하지만 어쨌든 남한테는 어쩌면 평생 아무도 가질 수 없는 일이 저한테는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현명하게 잘 잘 써야겠다. 이 기회를 감사하게 잘 받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타이틀이 필요하거나 할 때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응했었고 뭐 인터뷰를 한다든지 대중 강연을 갑자기 한다든지 했고 당시에 이제 한국형 달 탐사가 뭐 국회에서 안 좋은 얘기를 듣는다든지 뭐 계속 지연이 되는 거에 대해서 기사나 이런 데 나가면 막 댓글이 정말 뭐 별의별 안 좋은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달 탐사가 당연히 지연될 수밖에 없는 건데 애초에 너무 밭은 계획이었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달 탐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이슈를 자꾸 몰고 나올 때 그래도 제가 이걸 이용해서 우리 잘하고 그렇죠. 있고 네. 전 세계가 우리나라 주목하고 있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기 위해서 그렇다면 얼굴 마담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사실 했어요. 책 보다 보면 이제 그 아이들 이야기도 되게 많이 네. 등장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직업인이자 생활인으로서의 그 과학자, 연구자들의 일상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거든요. 수많은 일하는 어머님들이 정말 공감과 그렇죠.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죠. 그런 네. 이야기를. 어떻게 연구비를 얻고 어떤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꾸준하게 이제 일을 구하시는 상황일 텐데 그렇다고 하면 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어떤 연구해왔는가 여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이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 때문에 연구가 뭐 방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가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온다든가 네. 그리고 그걸 지레 꺼려서 채용을 꺼린다든가 하는 일들이 아직까지도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학자들은 그나마 조금 더 굉장히 자신들이 우아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뭐 회식도 안 해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절대로 뭐 출장 오셔도 요즘에 식사도 안 하고 다 가시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되게 우아하고 근사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인데도 그래도 아직은 조금 있죠. 남초 사회고 아직 해결되지는 않은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좀 제가 이제 책에도 썼던 그 면접 보았던 사건은 사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었고 그런 게 굉장히 고민은 돼요. 이제 요즘에 과학계에는 사실 여성의 인구가 너무 적다는 게 계속 지적 사항이니까 여자만 뽑는 일자리들이 간혹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여성 전용 문구를 달고 채용 공고가 올라오는 순간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아요. 그 자리에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쟤는 실력이 안 되는데 여성 전용 자리로 들어간 거다. 특혜를 받아서 들어간 거다라고 얘기한다든지 뭐 우리는 그러면은 내 후배들은 남자 후배들은 저희는 이제 전공 분야가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한 분야에 한 자리가 뭐 몇 년에 한 번씩 나와요. 그러니까 그 몇 년간은 인력이 적체되어 있잖아요. 취직 못하는 인간들이 적체되어 있는데 그럼 그 적체된 애들 중에 남자애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다음 공고가 나려면 또 몇 년 기다려야 되는데 왜 여자만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고 남자는 기회도 주지 않느냐. 이런 식 공격이 엄청
반발이 엄청 심해요. 그런 걸 보면 아 여성 전용 자리가 나왔는데 거기 들어갔다가 사람들이 괜히 오히려 그 사람을 향후 한 5년 10년간 쟤는 여성 전용으로 들어오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낙하산 얘기하듯이 그렇게 손가락질 할 때 그거를 잘 버틸 수 있는가도 좀 그러면 또 꺼려지는 거죠, 사실은. 네. 네. 차라리 그냥 정정당당하게 경쟁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이제 학교에서 그런 우주의 이해 같은 교양 수업 가르치시면서 보통은 완전히 전문가들 하고만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우주의 이해 같은 수업을 진행하는 거는 정말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주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 수업은 저한테 너무 재미있었고 오히려 제가 이제 사실 제가 책에는 뭐 이과형 인간입니다라고 부의 제목을 달았지만 사실은 문이과 경계에 서 있는 저는 항상 문틈에 껴있는 사람이라고 저를 생각하는데 그런 제가 문틈에 껴있는 저의 정체성을 나눌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이쪽에 너무 하드한 이공계 끝판왕들이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문틈에 껴있을 때 그 정서를 공유할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강의를 하면서 오히려 약간 숨 쉴 틈이 되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반인의 시선,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뭐 드라마 이야기, 그러니까 스타워즈 이야기 말고 다른 우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게 저한테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책에도 썼듯이 제 수강생들이 절반 이상이 예술가 또 운동선수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 그런 사람들 만나겠어요. 막 국악 전공하는 친구들, 뭐 도자기 빚는 친구를 어디 가서 만나요, 제가. 그런 친구들이랑 같이 대화하는 게 사실 너무 재미있었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 제가 평생 만나기 힘든 사람들과 함께 비록 제가 일방적인 소통을 제일 많이 했지만 그래도 그 친구들과 뭘 같이 공유한다는 게 너무 좋았고 제 친구들한테 정말 많이 한 학기 내내 계속 부탁을 하는 거는 천문학 지식을 막 100% 올바른 지식을 몰라도 상관없는데 그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뭐 워프 나오는 CF라든지 그 해품달이라든지 이런 뭐 선덕여왕이라든지 이런 천문학적인 소재가 들어가는 어떤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뮤지컬을 만드신다든지 그런 작곡 작사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자기 전공 분야에서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작품을 만들었으면 나한테 꼭 알려달라. 당부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아직 아무도 안 알려줬어. 왜 잊었나 저의 전화번호 안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언급하시는 것 중에 하와이의 천문대가 굉장히 유명하고 네. 하와이의 마우나키아라는 산에 천문 단지가 있어요. 아마 제가 숫자 정확하지 않은데 망원경이 11대 정도 있는데요. 이제 뭐 망원경 지름이 한 8m 정도 되는 10m 뭐 이런 큰 망원경들이 있고 그게 완전히 산 꼭대기에 있어서 구름보다 위에 있거든요. 구름이 주로 걸리는 높이보다 위에 있는 천문단지인데요. 거기가 지구상에서 제일 좋은 망원경들이 거의 거기 다 몰려 있어요. 그 천문단지를 지을 때 아마 당시에 원주민들과 약속한 것이 천문대 개수를 더 늘리지 않겠다였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새로 더 좋은 이제 지어진 지가 좀 돼서 더 좋은 최신 망원경을 갖다 놓으려면 하나 부셔야 돼요. 산을 해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꼭대기까지 막 도로를 내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더 늘리지는 못하는 이제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와이에 망원경 갖다 놓을 수가 없는 푸하드가 됐잖아요. 그 정말 되게 좋은 관측 조건이 너무 좋고 많은 국가에서 돈을 많이 들여서 굉장히 좋은 최고급 사양의 망원경들 다 거기 갖다 놨기 때문에 하와이에서 관측하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잘 안 갑니다. 하와이에서 관측을 해도요. 거기 그 스태프들만 출근하시고요. 인터넷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책 제목이 네, 별을 보지 않는다. 하와이를 한 번은 못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터넷이 잘 안 됐던 시절에 관측을 하와이에서 했으면 갔을 거예요. 그쵸. 2000년대 한 초중반까지만 해도 갔거든요. 근데 점점 인터넷이 잘 되고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더더욱 오지 말라 이렇게 되니까 요새는
거의 다 그냥 원격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갈 일이 없어. 아직 못 가봤어요. 친구 중에 한때 오지 전문 여행사에서 일했던 친구가 있는데 그 캐나다의 옐로나이프라는 곳이 오로라 잘 보이는 네. 곳으로 유명하거든요. 거기를 이제 본인은 가이드 겸 이제 여행사 직원으로 한번 따라갔었대요. 근데 그 얘기를 엄청 자랑을 하는데 제 이제 천문학하는 친구들과 우연히 이제 합석을 해서 그 친구가 막 자랑을 하는데 우리 아무도 본 적도 없고 사실은 갈 생각도 없고 이 친구가 열변을 토하면서 그 진짜 멋지다. 그리고 아직도 지금은 퇴사했지만 아직도 그때 사장님이랑 알고 지내니까 너네 가고 싶으면 나 통해서 내가 할인해 줄게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 다시 그도 와 진짜 좋겠다라고 말만 하고 실제로 가겠다는 얘기는 아무나 하지 않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 드릴 것은 그 확신의 언어라고 하는 게 요즘에는 되게 더 많이 빨리 퍼지잖아요. 가짜뉴스 같은 것들도 사실은 네. 더 단언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수록 확신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을수록 그렇네요. 사실 여부를 이제 음. 가리지 않고 자신 있게 얘기하면 더 빨리 퍼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야든 간에 전문가라고 하는 오랫동안 그 분야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도 확신하는 방식으로는 얘기하지 않아요. 제가 트위터에서 어떤 분이 그 역술원 사진을 올린 걸 이제 찍으신 거예요. 역술원 사진 그 뭐라고 하죠? 정문 사진 같은 걸 찍으셨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역술 30년 그래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와. 그래서 마음에 역술가도 근데 너무 뭔지 마음에 든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재밌다. 사실 역술가야말로 모든 걸 아실 것 같은데. 모든 걸 아실 것 같은데 아니다. 근데 과학하시는 분들, 연구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오랫동안 한 가지 일 하신 분들일수록 단순하게 얘기하기를 정말 꺼리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전문가 코멘트 같은 걸 받으려고 해도 오히려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어가 결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에피소드들 중에는 어떤 방송사에서 이제 UFO로 추정되는 사진을 찍어서 이제 이거를 이제 보여드리면서 이게 UFO인가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별똥별인가요? 그러니까 UFO이기를 바라시면서 저에게 이제 뭔가 이제 유도를 하고 싶으신데 제가 계속 이거 별똥별인데 저는 100% 별똥별인데라고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또 과학자처럼 우아하게 풀어서 뭐 이게 별똥별이려면 어떡저떡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제가 하도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확언을 안 하고 이럴 가능성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 이제 PD께서 마무리 그 약간 과학 방송이 전혀 아니고 생활 정보 뭐 이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별똥별 확률이 몇 %나 되나요? 물어보셔서 제가 100%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 집에 와서 후회하셨다고. 아니 집에 가기도 전에 PD님이 떠나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PD님이 가시고 막 짐 정리해서 떠나시고 저는 이제 방송 촬영이 끝나서 약간 긴장을 풀고 화장실에 갔다 왔어요. 화장실에 갔다 와서 이제 세면대 손을 씻으면서 아닌데? 100%는 아닌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구실에 돌아와가지고 이제 막 인터넷 계속 뒤졌죠. 그날 그 시기 그 위치 근처에 있는 이게 우주 쓰레기가 뭐가 추락했던 사고가 있었나? 아니면 뭐 지진이 혹시 일어난 게 있었나? 뭐 그런 것들 막 검색해서 별똥별 아니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폐기된 인공위성 잔해들은 언제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그래도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건이었으면 어떡하지? 내가 100%라고 했는데 이러면서 발 동동 구르면서 이제 제가 그때 2명이서 같은 연구실을 쓰고 있을 때였는데 옆에 있는 이제 동료한테 계속 어떡하지? 아니 이게 뭐 있어? 또 얘기해봐. 잠깐만. 이거 아닐 가능성 뭐 있어? 빨리 얘기해줘. 이러면서 계속 괴롭혔거든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피식 웃으면서 그러니까 왜 100%라고 했냐고. 그러니까 정말 과학자답지 않은 짓을 한 거죠. 그래서 과학에는 그리고 어떤 세상의 지식이든 100%는 없는 거예요. 네, 게다가 저는 천문학이라는 굉장히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학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현실적일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천문학에서 배우는 되게 재밌는 것 중에 금지선이라는 스펙트럼이 있어요. 금지선이라는 것은 그 스펙트럼이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의 분광선을 찍으면 이 물질이 주로 발하는 빛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빨간색 어떤 물건을 보는 건 그 물질이 빨간색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빨간색에서 피크점이 있어서 그런데 그 빨간색 물질로 보이는데 걔를 분광을 열심히 뭔가 특이하게 오랫동안 해보면 빨간색이 아닌 뭐 예를 들어서 뭐 저쪽 끝에 보라색이나 파란색에서 살짝 빛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아주 낮은 확률이에요. 그래서 금지되어 있다고 해서 금지선이라고 불러요. 근데 천문학에서는 그 금지선을 엄청나게 관측을 해요. 아, 그러니까 드문 일이 아니고요. 드문 일이지만 우주는 굉장히 넓고 우주이기 때문에 많은 활동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예를 정규 분포 곡선의 그 가운데 평균값, 대표값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끝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이쪽 끝에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일어난다는 거를 저희는 많이 배웠기 때문에 금지선도 관측이 되는 이 마당에 제가 별똥별이 아닐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는 왜 이렇게 멀쩡한 과학자가 못 될까. 아직 멀었다. 막 그랬죠. 그래서 그 책에 쓴 그 끝에 말을 제가 처음엔 좀 더 세게 썼었는데 그게 너무 자조하는 걸로 들렸는지 저 편집자께서 약간 완화하셨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거의 너 멀쩡한 과학자가 아니구나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세게 썼었어요. 저의 솔직한 심정은 그랬죠. 이런 쓸데없는 짓을 했구나. 근데 그래서 아마 이게 세상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신중한 태도로 다들 갖춰야 하는 그런 게 이런 유구심이 아닐까라는 생각 되게 자주 해요.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들을 잊지 않고 점검해 본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간혹 어른들이 제 아이에 대해서 물어보실 때 약간 거부감이 든 때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애가 그날따라 사과를 좀 줬는데 안 먹었다. 그러면은 저한테 야, 쟤는 원래 사과 싫어해?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면은 막 책을 읽고 있으면 쟤는 원래 저렇게 맨날 책만 봐?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은 뭐 막 뛰어서 막 미친 듯이 막 부산스럽게 놀고 있으면 쟤는 저래서 어떡하니? 쟤 맨날 저렇게 너 너무 힘들겠다 뭐 이러실 때도 있는데 관측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가지고 그 아이 전체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쟤 맨날 책만 보나 봐. 혹은 쟤 맨날 저렇게 부산스럽게 뛰어다니나 봐. 근데 같은 애인데 그 아이를 언제 봤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를 저한테 자꾸 확인하려고 하세요. 네 애는 어떤 애야? 라고 빨리 정체성을 결정해줘. 라고 말하고 그게 편하잖아요. 사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딱 정해버리면 편하니까. 근데 저는 이 아이를 몇 년 동안 키워왔기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다양한 모습이 있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쟤 원래 저렇게 책 좋아해요? 그러면 아니 책 안 볼 때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과학을 아마 하는 사람이라서 더 그게 괴로운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다양한 면을 봤으면 아이도 이 아이가 뭐 걔는 뭐 책 좋아하는 애 아니면 얘는 뭐 태권도 좋아하는 애 이렇게 딱 규정 짓지 않고 그 아이의 넓은 스펙트럼을 다 봐줬으면 하듯이 과학자들은 그런 한 가지 대상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보는 걸 훈련을 계속 받는 사람이라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다희 기자님 보면서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모르겠는데 라고밖에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앞서 프롤로그에서 천문학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었죠. 한 사람을 넓은 스펙트럼으로 다각도에서 봐야 한다는 신 박사의 말을 받들어 저도 천문학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마무리해야 할 것만 같아요. 다만 저한테 이 인터뷰는요. 얼핏 보아서는 공존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가지 특성이 공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우주가 그 자체로 낭만인 동시에 두려움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이토록 너그럽고 품이 넓은 동시에 또 굉장히 정확하고 단단할 수 있다는 걸 증명받은 기분이었거든요. 네, 빅리틀 라이프 11회를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는 위협이라는 소재로 찾아오겠습니다.